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0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문 전 대행과 박경철 강원대 법전원장 간의 인연으로 마련됐습니다. 그 특별한 강연 현장,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박경철 원장 가는 대학 동기고, 대학교 때 친해서 부산에 있는 박 원장 집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박 원장 아버지께서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5만 원을 주셨어요. 그때 등록금이 40만 원이었어요. 제가 평생 동안 받아본 돈 중에 제일 큰 용돈이 아니었나 싶고, 이번에 강연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부산에서 와야 되거든요. 하룻밤 자고 온 거예요. 오기 싫었는데 박 원장 아버지 때문에 안 올 수 없었어요. 법률가의 길 제가 92년도부터 판사가 됐으니까 한 33년 정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혼창통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혼이라는 거는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고 하나,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들리세요? 예,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36개월을 다녀왔어요. 36개월 다녀와가지고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권 변호사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감당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지역 법관이에요. 정보인사 이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한 군데서 차분하게 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정에 이제 종종 오신 분이 문재인 변호사였어요. 그분이 인권 변호사로서 변론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는 결과가 좋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저를 좀 좋게 봤다라는 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참모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되는데 인사검증에 동의하겠냐고 물어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지역법관도 재판관을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많은 이유들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고 했나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회 발전에 조금 기여하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은 창의성을 말합니다. 창의성에 관한 가장 좋은 정의를 한 사람은 저는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 각종 정보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많은 정보를 다 버리고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발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다마 들을 것은 신영복 교수입니다. 신영복 교수는 창조는 변방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유는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변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전제는 이 컴플렉스가 없어야 돼요.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부산 경남에서 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 근무했어요.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관 될 때 이런 말이 있었대요. 예. 시급권까지 뭐 큰 사건도 해보지도 않고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재판관이 되었는데 뭐 잘하겠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판사로 근무할 때도 그랬고 재판관으로 근무할 때도 그랬고 서울 판사라는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 판사가 똑같이 뭐 무슨 큰 사건이 어디 있고 작은 사건이 어디 있어요. 어떤 국민에게는 그 사건이 전부인 거예요. 큰 사건, 작은 사건 나누는 자체가 저는 건방진 이야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자기 재산을 그 2천만 원짜리 소액 사건이나 그 당사자에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권력을 잃는 거고 한 사람은 재산을 전부 잃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걸 자꾸 이걸 크다고 말해요? 난 그게 굉장히 건방진 분류라고 생각해요. 판사는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이 그 사람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냐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영무란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망에 빠지기 쉽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많이 알아요. 엄청 많이 아는데 자기 견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법률가로서 매우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자기 견해는 확고한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건축 불허가 처분 시소 사건 이게 있었어요. 그 청구인은 원고는 아마 노인 복지시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실버타운 이런 걸 건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불허가를 했어요. 불허가 사유는 환경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위는 개발을 제한하고 도로 아래는 개발을 허가했다. 그런데 너가 지으려고 하는 곳이 도로 위니까 자연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불허가 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 허가를 하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현장 검증을 한번 가봤어요. 현장 검증을 가보니 현장 검증 현장에 한 20명의 주민들이 나타나면서 요지는 이거예요. 이 지역에 실버타운이 들어오면 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환경이고 뭐고 그건 다 지나가는 소리고 내 집값 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늙어서 어디를 가나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거는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고 청구를 인용했어요. 1심, 2심, 3심 다 통과됐습니다.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찾을 수 있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사항소심 할 때 그 언니가 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서 이긴 사건이었어요. 언니는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조카를 키운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에요. 차용증은 없어요. 그래서 1심은 원고 승소였는데 제가 시간도 남고 해서 방청객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청객들 이야기가 1,000만 원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언니가 빌려준 것 같기도 하고 동생이 또 조카를 키웠으니까 그 보상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받아들이겠다고 그랬고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동생도 받아들이겠다 해서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 이건 아마 미국의 남부 배심원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뜻 책에서 본 게 생각나서 시간을 남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 그러니까 시도를 하니까 되는 거지 이게 되겠냐고 생각하면 그게 성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뭐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게 아마 제 판결 중에 제일 유명하대요. 그
자살을 하려고 여간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간이 그 불이 안 났어요. 그리고 여간 주인도 처벌을 원하잖아요. 이 사람 구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하기로 판결을 써놨는데 선고 전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터넷에서 그 자살에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그런 문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선고 때 그 당사자 보고 자살을 한번 10번 외쳐봐라. 그러니까 4개에는 살자로 들린다. 그러니까 당신은 실패해서 자살을 생각했겠지만 자살은 실패하니까 살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49가지인가 한 책을 줬어요. 제가 판결이 아마도 10,000건이 넘을 텐데 제가 했던 판결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거예요. 그것도 그냥 산책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창의적이라는 게 이렇게 발휘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인데 소통은 경청하는 것과 발언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청하는 거는 남의 말을 이렇게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생각보다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유엔묘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게 한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소감을 쭉 적고 이 유엔군과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원장단에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 그게 평하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그 글을 보고 유엔군이 북침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동조했다. 이 어떤 문구를 따와서 그게 사실이면 재판관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기자가 그대로 썼어요. 혹시 그 대응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탄핵재판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대응한 방법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대응한 방법 뭐라고요? 원문을 읽어봐라 했어요. 원문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좀 오심스러워요. 그게 왜 그러냐? 경청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람의 주장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문구를 가지고 문제를 삼냐 하면 이런 문구예요. 유엔군은 왜 왔을까라고 제가 의문을 처음에 던져요. 그 사람 말은 몰라서 묻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글이라는 건 쓰는 방식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의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서 아동복지시설 원장과 유엔군의 꿈이 같다. 그건 아마 평화가 아닐까. 끝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유엔묘지에 왜 봉사활동을 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양반이 고시를 합격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고시가 됐는지 생각보다 심각해요.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로스쿨생이 더 그래요. 자기 말을 안 해요. 자기 말을. 그래서 그 판사들이 대체로 이제 성적이 좋아서 되잖아요. 의외로 판사들이 말을 못해요. 인사말을 시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로스쿨에서도 말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변론 기술을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관장을 몇 번 했지만 소장 권한 대행 시절에도 가령 7급 공무원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한 10명? 8명 이렇게 하면 저는 오전 내도록 그 이름을 외워요. 사진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특징을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계속 외워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가령 뭐 김누구 주무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내용을 뭘 말했건 그날 메뉴가 뭐였건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장 권한 대행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어쩌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평생에 단 한 번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그 회식하는 걸 제가 봤어요. 했더니 이런 종이에다가 사진하고 이름하고 특징을 적어줘요. 그럼 이걸 탁자 밑에 둬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걸 쳐다보면서 한다고. 김누구씨? 이리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대방이 알잖아요. 아, 제 양반이 뭘 보고 하는구나.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걸 찢어버리고 가요. 왜냐면 이걸 들고 가는 한 이걸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 온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의외로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책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30 몇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누구나 자기가 소중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를 원해요. 그날 회식에서 뭐 비싼 걸 사줬다 또는 뭐 공채사를 해줬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알아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생이나 판사나 공통점이 책을 좀 적게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책을 읽는 편인데 예를 들면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 다음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그 다음에 정략의 목민심서 이 세 권을 다 읽어본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본 사람에 한해서. 오늘은 그 까라무조프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와 있다시피 이 주인공 이름이 아마 표도로시 거예요. 표도로시가 강도 살인의 피해자예요. 그런데 기소된 사람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아마 이름이 미차죠. 미차예요.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가 돼요. 그런데 오판이에요. 실제는 진범은 누구냐 하면 사생아 이름이 스메르자코프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판의 원인을 제가 쭉 써놨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미차가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게 결국 저는 유죄 평결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쭉 읽어보시고 이 도스토옙스키가 법정 드라마를 많이 쓰거든요. 소설을 많이 써요. 굉장히 잘 써요. 이 지금 검사 논고 변호인 변론을 읽어보시면 아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 데는 이 사람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 운동단체를 건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시간 전에 그게 돼요.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가서 유형을 받는지 그래요. 그래서 죄와 벌에 보면 시베리아 유형을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5페이지인가요? 다음과 같은 구절은 심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작가가 넣어둔 말이다. 이 보이나요? 그 학생 이름이 뭐죠? 제일 앞에? 로스쿨생인가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판사가 되면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가라마조풍 형제를 읽어본 판사와 읽어보지 않은 판사는 다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아까 자살 그 하고 제가 책을 줬잖아요. 그 나보고 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쇼하고 있지 않은 판사들 뭐 재판을 뭘 잘하나? 어? 지는 쇼도 못하면서 나는 쇼라고 생각해요. 쇼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의 삶에 대해서 뭐랄까 공감한다 내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걸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고 한번 다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사와 모르겠고 우리 양형 기준에 따르면 넌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받고 집에 가 이거와 다르지 않나요? 그 왜 쇼를 안 합니까? 몽테스크의 법의 정신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입법, 사법, 행정은 나눠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집단에 그걸 두면 국민에게 자유는 없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특히 재판관은 재판을 받는 사람과 동정대에서 선출해야 된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왜 넣어놨겠어요? 몽테스크에는 그 책을 제 기억에 1781년인가 쓴 사람이에요.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재판받는 사람의 삶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판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사는 삶이 이런 세계고 재판받는 사람 세계가 이런 세계인데 이 두 세계가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다면 그 재판이 어떻게 이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 재판이라는 건 납득시키는 거예요.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유무죄는 다 아는 거예요. 당사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죄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절차가 재판이에요.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모든 진술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재판이에요. 재판은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 자기 실력을 못 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재판관을 부여한 헌법에 따라 판사가 그냥 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의 권한을 대리한다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이 판사에게 재판권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판사는 그 국민의 뜻이 뭘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법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된다. 저는 동의 못해요. 사법시험은 그 사람의 능력을 극히 일부만 측정하는 것이지 재판 능력을 측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 판사의 업무 중에 70%가 뭔지 아세요? 판사 업무에 사건 재판할 때 70%가 그냥 뭐 사실인정, 법리 적용, 뭐 판결문 작성 등등등 중에서 70%는 사실인정이에요. 사법시험 잘 친 사람이 사실인정을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공부 잘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또 공평타당한 법이 뭔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제6공화국 헌법 때 처음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창립 이 두 가지를 골자로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6공화국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저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 사례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시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질문 받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하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 심판 대상 조항이 사법시험 성적 아시죠?
지금 본인들 다 언제라도 그 시험 성적을 공개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건 위원 결정의 결과예요. 예전엔 1년간만 볼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나면 내 성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소송을 낸 청구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군대를 갔을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변호사 시험 성적을 이렇게 자료를 내려고 법무부에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 시험 성적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취직에 도움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를 냈는데 이게 아마 6대3인가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위원 의견은 안 보여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성적 보겠다는데 안 보여줄 이유가 뭐냐. 그게 다예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게 다고, 합헌론 요지는 뭐냐. 두 가지예요. 해킹 염려가 있고 예산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우선 해킹 염려. 해킹 염려가 있으면 보안을 철저히 하면 되잖아요. 예산 부담 이런 거는 예산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게 왜 자기 성적을 모르는 사유가 돼야 되냐. 예산을 뭐하러 판사가 걱정을 해. 그거는 국회하고 행정부 걱정하면 되지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법이 많아요. 지금 아마 인터넷으로 보죠. 근데 그게 만약에 보안이 문제가 된다면 1년간은 인터넷을 보고 그 뒤로는 우편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보안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산. 난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지나 의문이에요. 변호사 시험 성적 어차피 뭔가 저장을 해놓고 그런 건데 그게 뭐 예산이 뭐가 들까요? 이게 제가 최초로 위원 결정을 하는데 참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진술 녹화 제도예요. 이게 그 해에 여성단체가 뽑은 성평등 걸림돌 1위 판결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법정의원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좀 해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전문 법칙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동의를 하면 모든 뭡니까? 그 참고인 피해자는 법정에 다 나와야 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응? 아니에요. 그러면 로스쿨생인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문 법정 하는 이유가? 그렇지. 공부 잘하죠. 아니 난 딱 알아요. 딱 단어만 딱 쓰는 걸 보면 알아요. 피고인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피고인이 나와야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딱 하나 예외가 이거예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럼 증거물을 뭘로 쓰냐? 수사기관의 조사를 녹화를 해놔요. 그게 증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문을 어떻게 하냐? 그걸 이렇게 풀어요. 풀면 경찰이 묻고 피해자가 답하고 그걸 갖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럼 피고인이 어떻게 반대 신문을 해요? 뭐라고 합헌으로 말하냐면 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 되지 않냐. 1번. 판사가 부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모순점은 질문을 해야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질문한 것에 모순점을 잡아내려는 거 어려워요. 내가 질문을 해야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판사가 부르면 되지 않냐. 그게 어떻게 권리예요? 권리 말 몰라요? 권리는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게 무슨 권리예요? 그래서 저는 합헌론이 나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위헌론에 대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 2차 가해는 해도 좋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항상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2차 가해도 맞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생각해보면 뭐가 있겠어요? 이거 강의 자료 읽어왔어요? 안 읽어왔어요? 어? 그러니까 읽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와야 내가 말하는 게 더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증거보전제도 들어보셨어요? 증거보전제도 이용하면 되잖아요. 자, 법정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취해요. 검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변호인도 나와요. 그 다음 피의자도 나와요. 피해자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해바라기 센터에 있으면 돼요. 그럼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게 뭐다? 비디오 중계 장치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사가 물어보고 변호인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답변하고 그게 녹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증거로 써도 돼요. 왜 그래요? 피고인이 반대심을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건 수사 단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해요.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요. 머리를 안 써요. 머리를. 피해자 2차 가해를 방지해야 된다. 여기만 꽂히면 그냥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권리는? 반대가 있을까요? 반대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법례를 조사해봤어요. 이런 진술 녹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었어요. 북유럽에. 근데 그 규정이 유럽 인권 최고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바에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입법을 통과시킬 때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에 유례가 없는 피해자 보호제도라고 있어요. 유례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이 제도의 유용성을 모르겠어요? 좋죠. 이거 얼마나 피해자 보호가 되겠어요. 그럼 뭐 세상에 피해자 보호밖에 없어요, 가치가? 아까 말한 재판이라는 거는 피고인을 납득시키는 절차예요. 납득이 아니라면 판사가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검사도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이에요. 검사는 피해자도 물어봤고 피해자도 물어봤고 목격자도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 결론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판사와 다른 게 뭐 있어요? 판사와 다른 거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절차를 주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에요.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라는 건 피고인을 납득시키는 절차예요. 피고인을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게 헌법상의 권리다라는 게 문명국가의 공통된 합의예요. 피해자 보호? 그건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거지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피고인이 되고 말아요. 여성단체는 자꾸 여성 뭐 보호 이렇게 하는데 여성도 아이가 있잖아요. 여성의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재판을 받아요. 근데 가보니까 피해자를 부를 수가 없대. 수사기관에 영상 녹화가 있대. 그걸 틀어보고 재판 끝이래. 세상에 그런 재판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게 다예요. 지금 제가 말한 하포노 위원도 말을 그럴싸하게 했잖아요. 그걸 다 줄여서 말하면 이게 답니다. 이쪽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이쪽은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그 말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후보자 비방죄죠. 후보자 비방죄는 이거예요. 조항이 이렇게 돼 있죠.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는 뭐 이렇게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의 이렇게 뭐를 비방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거는 허위 사실이 명백해서 공표를 했다. 그러면 처벌해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죄는 합헌이다. 후보자 비방죄는 주로 뭐냐 하면 진실인 것. 그 다음에 진실인지 허위인지 애매한 영역이 주로 후보자 비방죄로 많이 와요. 그걸 왜 처벌해야 되냐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면
그 후보자가 반박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유권자한테 제시하면 유권자가 선택을 하면 되지. 왜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후보자 비방을 하냐 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집느냐, 이게 우리 의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6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명예훼손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명예훼손은 지금 합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합헌인 분들을 위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논리를 뭘 생각했냐? 명예훼손보다 후보자 비방죄가 법정이 높아요. 두 번째, 명예훼손죄는 집행유예가 되어야만 당신이 무효가 되고 후보자 비방죄는 100만 원 이상이면 당신이 무효가 돼요. 거기서 논리를 개발한 게 이거예요. 후보자보다 일반인의 명예가 덜 보호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명예가 더 보호되는 게 후보자 비방죄예요. 이상하지 않냐? 후보자라는 것은 공적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비판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보호해주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적게 보호하는 게 말이 되냐? 거기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1년 설득 끝에 위원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판관 생활을 마치려고 했는데 터진 게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 기후위기에서 어렵게 해서 31년부터 50년까지 그 목표치를 정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해가지고 그게 제가 주로 관여했으니까 그걸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그거 3위, 요거 2위, 아니 2위, 1위 이러고 있는데 탄핵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됐어요. 일단 질문을 받고 생각나면 또 보충하기로 이렇게 질문을 좀 안 할 것 같아요. 뉴스를 보는데 특정 정당을 얘기하면 지금은 사법부의 판결을 오늘은 다음에는 판결이 사법부 역시 정의롭고 정의는 살아있다 이러는데 그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되면 사법부는 뭐 정치 수단이다 권력의 계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경 안 써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그거 신경성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집 앞에 지휘도 하고 문자 폭탄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똑같은 사유로 저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칭찬은 다 내가 받겠고 욕은 내가 못 받겠다.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지만 사법 판결은 존중하는 게 맞지만 그건 맞아요. 원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야 신경을 안 써야지. 칭찬할 때는 좋았다가 그 다음에 욕할 때는 기분 나쁘면 정신병자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게 저는 현재 판사들의 운명이다 생각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공감해요. 다른 사람. 제 블로그에 가면 독서일기 추천 코너가 있어요. 그 중에 자 해보시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세요. 다른 항상 그 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 합의의 가치에 대해서 언제나 강조를 해주셔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합의의 장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제하는 표현이 혐오 표현인데 그건 현재 헌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그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합의를
좀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힘들어요. 사회를 통째로 바꾸지 않고서는 혐오 표현을 바꾸기 힘들다. 제가 혐오 표현이 나오는 그 배경이 뭔가, 그 배경, 그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데서 출발해요. 제가 볼 때.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면 돼요. 설득을 못하니까 혐오를 하는 거거든요. 우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분열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내 진영의 사람들의 행동은 다 무죄예요. 저쪽 사람들의 행동은 다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좀 통합으로 갈 건가? 이게 아마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저는 매우 단순하다. 당신한테 적용되는 원칙과 나한테 적용되는 원칙을 같이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계속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야당 시절에 방송사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근데 만약 그 정당이 여당이 됐잖아요. 그럼 여당이 되자마자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면 돼요. 그게 통합이에요. 야당 시절에는 방송사법을 통과시켰다가 여당 시절에는 안 하는, 그게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하는데 뭐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난 통합되기 어렵다고 봐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당에게 절제를 요구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여당이 되었을 때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에 대해서도 각하된 건 하나도 없지 않냐. 없는 건 맞아요. 없는 건 맞지만 그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탄핵 소추는 일시장소 특정도 안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심리를 해보니까 제보자한테 물어보면 일시장소 특정이 돼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우리가 결정을 했거든요. 일시장소 특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뭐 각하다 이랬더니 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헌재 결정을 비판을 했어요. 나는 그게 우리 결정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일시장소 특정이 안 돼서 각하인데 그럼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일시장소 특정이 되어야 그 다음은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본 아니에요? 그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탄핵 조치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왜 여기를 먼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이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모든 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한테 적용된 원칙과 너한테 적용된 원칙을 똑같이 했을 때, 그걸 공평무상하게 적용했을 때 그렇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래요. 그게 어떤 단 하나의 정부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쓴소리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관용과 절제예요.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절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성숙해요? 그런 논리라면은 지난 정부가 잘못된 게 뭐겠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쓴소리 지난 정부에서 분명히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신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왜 안 듣냐고요. 그걸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장 해보지 말아요. 기관장한테 쓴소리를 한다 안 한다, 그걸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한테 쓴소리를 하는 게 아무도 없다, 그 사람 매우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사람만 만나면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좀 후환이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말을 안 해요. 아, 내가 말을 하면 이 양반이 좀 들어주겠다 싶을 때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그래요. 제가 30몇 년간 공무원을 해봤는데 아주 그냥 그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선수의 한 주장 중에 일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 그러면 하면 돼요. 아니다 들어보니까 아, 일리가 있다. 그럼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선수를 해준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선수를 듣기 싫어해요. 누가? 권력자. 권력을 쥐면은 쓴소리가 듣기 싫어요. 제가 피관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뭘 했는데 뭐 말이 많아 말이. 그 순간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저는 그래서 티를 안 내거든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걸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 일리가 있다 하면 고쳐요. 이번에 제 퇴임사 있잖아요. 퇴임사를 써가지고 비서실장한테 분명히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 고쳐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두고 가라고 보니까 너무 잘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워서 하니까 그 다음날에 하루 전에 고친 거예요.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야, 이 사람이 고쳤잖아요. 이 고친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겨우 찾았잖아요. 무상대응으로서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대통령 중심적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에 뭐더라? 교착 상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어떻게 고쳤냐면 대화와 타협이 긴장이 고조되어 대화와 타협에 의한 또 모르겠다. 하여튼 그게 무상대응으로서 교착 상태가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뭐 그냥 교착 상태하면 다 알아듣는 건데 근데 그거 제가 다 고쳤잖아요. 그리고 외웠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리고 고쳤는데 내가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이 말을 하겠냐고요. 그거라니까요. 쓴소리가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걸 들어주면 또 찾아와서 하고 또 찾아와서 하고 또 찾아와서 하고 그럼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뛰어난 지도자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지난 역사에서 다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조차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다 쪼개고 그것도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다른 집단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보세요. 국회는 지역구 선거에서 뽑잖아요. 대통령은 전국 단위로 뽑잖아요. 무슨 다른 거예요? 이 선출 과정이. 그리고 사법부는 선거로 안 뽑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집단에게 권력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각 권력기관 간에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 견제를 받아야 되고 헌재 견제를 받아야 되고 헌재도 국회 견제,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기관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나라는 성문의 규정이 좋아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관행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문율이 잘 발달되어 있을 때 민주주의가 성숙한다.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 생각입니다. 제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즈음에서 재판관 6명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탄핵 사건 준비기일에서 그 이진숙 대리인한테 조금 있으면 6명밖에 안 되고 6명이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 대응 방안이 뭐냐 물어보니까 국회에서 빨리 재판관을 선출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정치적 해법이고 법률적 대응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리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헌법재판소법의 심리정족수 7명 이상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집행정지인가 가처분인가 한 달 되니까 다 까먹네.
그래서 그걸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6명도 심리를 할 수 있게 터준 거 아니에요. 그거 터졌더니 이른바 진보 인사라는 사람이 나를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진수 편들기 위해 가지고 준비기일에 힌트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증거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도 재판관 6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묻고 싶어요. 그럼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규정이란 그런 거예요. 규정이 이진수에게도 적용되지만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거. 그게 사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정치인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뭐 주장하고 불리하면 주장 안 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좀 이렇게 결정을 잘 해놓으면 음혹한 시절에 그게 다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다. 사법부가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고 사법부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하는 걸 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이요. 뒤에. 안녕하십니까. 본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변민술이라고 합니다. 그 문영배 전 소장님께서는 퇴임 후에 그 영리 활동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위 공직자나 법조인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대형 로펌 등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자문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 전 소장님께서는 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개인적인 신념이나 철학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뭐 한 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뭐 평가하기는 이런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 다짐을 되도록이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개인적으로 재판관님 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김정환 선생님 다큐멘터리도 보고 제 와이프는 책도 사서 보고 원래 저는 지금 여기서 로스쿨에서 뭔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학교 내 다른 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렵게 신청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요즘 제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항상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 심판을 하시는 재판관님은 공정할 것이다. 공정에 대해 믿음이 흔들리면 난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입법부에서 정해온 규칙이 있으면 법령이 있으면 그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것이다. 그게 변호사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선출된 권력이 또 의회에서는 또 법을 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 같은 후배 법조인이 절차적 정당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뭐 잘해야죠. 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법정에서 변호사님들이 이의 제기하는 게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뭐 좀 찍히면 다른 사건에 좀 불이익을 입는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대한변협이나 그 지방 변호사 회에서 법관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뭐 변호사를 무례하게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를 하니까 판사들이 상당 정도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한 달 뒤에 학생회장이 될 예정이라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쓴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깊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어느 분들께서는 저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학생회장으로서도 그럴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모든 것에서 우월한 판단은 잘 없는 것 같고 장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택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전 헌법소장님께서는 그 업무적으로나 이제 개인적 인생적인 부분에서나 많은 결정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가치가 오늘 설명해주신 이 혼창통의 위주로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가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방금 설명한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그 뭐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인가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중한데 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시간 비중이 급한데 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시간 비중보다 높여야 된다. 그 말이 있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중요한 문제일수록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오랜 시간 그 숙고를 해야 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장차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몰라요. 저는 뭔 일을 하나 하면은 뭘 이렇게 생각하면 몇 번에 걸쳐서 이게 검토를 해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도서관장 자리가 있어요. 도서관장 자리를 예전에는 그 일반직들이 했어요. 근데 그걸 헌법 연구관들이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연구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몇 달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급하지 않을 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켜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급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그거야 뭐 이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되는 거 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일을 너무 많이 쓰고 정말 중요한데 그걸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임박해서 결정해가 취합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시간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에디슨이 한 말이라는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는 시간에 대한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스쿨 때는 그 시간을 좀 굉장히 좀 아꼈으면 좋겠다. 단기적인 과제에도 충실하지만 또 장기적인 과제도 틈날 때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토론할 때 훨씬 준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는 항상 일찍 가야 돼요. 제가 아까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판단할 때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저는 별로 신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 그 직전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약속이 좀 늦어질 것 같다. 그 사람은 면책이에요. 근데 전화도 없고 늦게 와도 그렇게 썩 미안할 표정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협상을 하러 간다. 그럴 때는 10분 일찍 가야 돼요. 10분 일찍 가면 적어도 협상장 분위기는 어떤지, 협상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또는 뜻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10시인데 10시 10분에 나와가 헐레벌떡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협상이 일어난다. 누가 이기겠어요?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거부터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5기 임호빈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게 재판관님께서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쭈고 싶은데요. 저는 학부 다닐 때 정치학이랑 사회학을 전공을 했었고 또 사회운동에 많은 시간을 쓰다가 이렇게 사회 헌신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남들은 취업 준비하고 경제활동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데
저는 참 대책 없는 삶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 변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도망치듯이 다시 로스쿨에 와서 2년째 업보를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법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이제 예컨대 제가 사회운동을 할 때 뵀던 노량진 수산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도시 공간의 공영성이나 뭐 상인 공동체 상생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행정대집행으로 적법하게 다 물리려고 쫓겨나시고 뭐 어느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장을 청산해버리고 간판 바꿔서 다시 사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인적 독립성이 있으니까 노동조합 지위가 승계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에 맞벌이를 하셔야 되니까 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법제도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경찰하고 싸우기라도 하면은 이제 공무집행방해랑 이제 상해죄 상습적용하고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판관님께서 일전에 다른 강의 하실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기여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버티셨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83학번인데 그 대학 다닐 때 우리는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 뭐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그리고 뭐 저도 그 시위에 참석하라는 그 선배들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나는 못 간다. 그 당시 시위는 상당 부분이 불법이에요. 그럼 잡히면 뭐 사법시험도 못 치는 건데 난 그리 못한다. 대신에 내 나름으로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사법시험 치고 그 사법연수원 갔을 때 뭐 노동야학에 가서 뭐 노동부 강좌도 했고 노동법률 상담소도 뭐 갔었고 독서 모임도 했고 노동법 학회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고 그 결과 인권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선 건데 무력하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유력합니다. 생각보다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법률가만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일이 법률가들이 한 거지 누가 한 겁니까? 하나의 결정에 나라가 온통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래요. 동성동본 불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동성동본 불원이었잖아요. 김해 김씨가 3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 결혼을 못해요. 국회에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국회 법을 바꾸려면 151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재판관 6명이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법률가가 뭔데 국회의원 151명이 안 하는 일을 6명이 모여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시오. 저 아까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 로스쿨 17기 김미랑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강연 해주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판사가 유무죄 결과를 넘어서 피고인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설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근데 경청의 부재나 어떤 쓴소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시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하는 판사의 말, 판사의 판결에서 이 피고인이 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하셨었는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재판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본드 hợp의로 구속이 되어 왔어요. 2심에 왔죠. 그래서 이거를 뭐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그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한 그 아버지에게도 자식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잖아요. 근데 집에 방이 없어요. 얘가 혼자 지낼 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자요.
친구 걔가 본드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본드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치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석을 좀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 보증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지 뭐 해가지고 보증금을 우리가 냈어요. 검찰청에 가서 내면 돼요. 그걸 풀어놓고 두 번째로 그 국립부곡병원이라고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이게 본드인데 치료 좀 되겠냐니까 안 된대요. 자기들은 필로폼 이상만 한대요. 그런 약한 거는 취급도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판사가 그런데 판사님이 직접 부탁하니까 한번 해주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보고 그거 가서 입원해라 해가지고 입원을 다 하고 그 결과를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왔는데 어떻게 왔냐. 입원 기간 동안에 치료도 잘 했지만 통원 치료 기간도 잘 했고 자기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토대로 이 친구가 뭐냐 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가 그래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밖에 안 돼요. 벌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도명을 저질렀는데 벌금 한다는 게 난센스잖아요. 난센스지만 그런 것도 어딨냐. 우리가 책임진다. 그냥 벌금 풀겠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는 우리가 부모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먹는 거다. 그러고 아마 책을 아마 마시멜로를 줬는가 하여튼 뭘 줬을 거예요. 좋아요.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얘는 무조건 실형이에요. 실형이면 어떻게 되냐. 그 형도 살아야 되고 집행유예도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얘가 죄를 요청해가지고 다시는 안 할까요? 왜냐하면 얘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잘 방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 부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입원도 시키고 뭐도 하고 돌려보내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나는 이 시간에 만난 당사자에게 나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의 쇼를 한다. 그 쇼를 보고 눈물을 흘릴지 웃을지 냉담할지는 관객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판사하는 내내 쟤는 뭐죠? 언론 플레이한다.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언론 플레이도 계속하면 그건 진심인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월 4일날 탄핵 선고하고 나서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많은 이유는 뭐 자꾸 언론 플레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너무 자주 와요. 그러니까 기자라고 뜨면 전화를 안 받는데 그냥 모르는 번호가 오잖아요. 그걸 계속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안 받다가 이게 또 뭐 좀 중요한 전화인가 보다 딱 받으면 기자예요. 그럼 못 끊잖아요. 그럼 뭐 적당히 둘러대고 또 적어놔요. 누구 기자. 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안녕하십니까. 본교 수의과대학 이훈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이랑 이제 존경하는 재판관 앞에서 약간 위축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계엄 논란과 사회적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파시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비교 그리고 남을 짓밟으며 위로 올라가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네 잘못이다와 같은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폭식 농성 사건 때 드러난 것 같이 조롱과 멸시가 나오는 그런 문화가 지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또 사회가 많이 분열됐고요.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연민, 공감, 따뜻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용과 자제, 협치 그리고 존중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필요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회 어른이신 소장님께서 더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나아가기 위해 오늘날 20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시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본인이 답을 다 말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회가 알아서 돌아간다. 이걸 너무 큰 문제로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올라가면 모든 게 그냥 너무 큰 문제가 돼요. 그죠? 뭐 정권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뭘 심판을 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거. 우리가 정권 교체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해결이 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그건 뭐 그대로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파시즘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든 그다음에 따뜻한 손길이든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가 정치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변호사랑 계십시오. 길이 있어요. 인권 활동가는 놔두시고요. 그분들 하면 되고. 다른 질문이요? 우선 질문에 앞서서 멀리서 찾아와 주시고 좋은 강연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가치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웬만하면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재 결정은 논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로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헌을 논하는 마당에 행정수도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어떨까. 그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사람 입장이지, 또 헌재가 어떻게 하겠나 싶어가지고 법률로 하다가 또 위헌 결정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경계가 뭐냐, 그죠? 예를 들면 진보실을 분소를 두는 건 어떤가, 국회 분원을 두는 건 어떤가, 잘 몰라요. 근데 결정 해봐야 돼요. 그런 위험한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다 권력 구조 이야기만 하잖아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권 보장이에요. 기본권을 뭘 넣을 건가? 이걸 보장해서 뭘 할 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종착점에 그런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대통령 중임제만 하면 우리나라 문제가 다 해결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자 보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선을 했어요. 사선을 하고 나서 미국 헌법을 수정을 해요. 개선만 하게.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까지 법으로는, 헌법으로는 삼선 금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대통령이 1대 2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라는 권유를 받고 조지 워싱턴이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왕이 된다. 그게 불문율이 돼가지고 조항을 안 둔 거예요. 조항을 안 두고 불문율로 재선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그걸 사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제도로서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제도만 바꾸면 뭐가 잘 될 거다 생각하는 거는 나는 위험하다. 오히려 건전한 관행, 누가 정권을 잡건 간에 여당은 야당을 이렇게 대우했다. 또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이 정도는 허용했다. 라는 관행이 있잖아요. 그런 관행을 쌓아 올리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에서 눈여겨볼 거는 이 사회권 있잖아요. 사회권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뜨거운, 예를 들면 왜 국민에게 주거 보장을 안 해주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회주택도 있고 뭐 이 주거 보장에, 주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쏟는 나라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거는 무슨 기본권이냐? 우리 각자가 재테크 잘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 공동체라는 건 뭔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통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뭘 공통으로 갖고 있나요? 뭐예요?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이. 그게 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으므로 헌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있고 인간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지 국민이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 앞에서 무슨 개인의 이해관계를 논하냐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국가를 만든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좀 이야기하자. 개헌을 할 때. 그 다음에 행정수도. 행정수도는 기본권 보장과 관계가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삶을 부산에서 살았잖아요. 부산하고 서울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니에요. 부산에 빈집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이 한 군데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냐?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 그 방법이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뽑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재선을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 저 사람 재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무슨 연인들은 왜 그렇게 급해요? 우선 준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17기 안호경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부산 출신이고 매년 이제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도시가 좀 노후화되고 고령의 인구들이 훨씬 많아지고 도시가 좀 생기를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나중에 지방 서울이 아닌 곳에 가서 법률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직접 경험해 보신 이런 지방사회의 법률가의 삶은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뭔가 서로가 큰 차이가 있을지 고단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잘 안 알아줘요. 네, 부산에서 뭐 열심히 해봐야 뭐 부산 판사 치고는 뭐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니나 내나 뭐 차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다가 들을 하나도 없고요. 지역 법관이 재판관 잘할 수 있겠냐, 뭐 이렇군 저렇군 리더십이 문제가 많다, 뭐 선고가 안 나니까 지역 법관이 소장 권한 대행을 하니까 예? 리더십이 부족해서 뭐 안 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8대0 했잖아요. 그게 왜 지역 법관이 나와요? 아 제발 그런 식으로 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가 안 되면 그 이유를 해야 되지. 응? 제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우리법 연구회라서 우리법 연구회 뭐더라고요. 우리법 연구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법 연구회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2004년도인가 했어요.
근데 헌재가 2018년인가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2004년도 우리법 연구에 학술 논문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단체가 왜 문제예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법 연구에 뭐 자꾸 하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이는 그 권력을 독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몇 분이 뭐 최고법원에 간 건 있지만 저한테 몇 년도에 행정처 근무하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바로 거절했잖아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아까 물론 뭐 우리법 연구회 회원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중용되지 못하다가 그 시기에 몇 분이 중용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비판하는 것까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법 연구회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하고 비교해요. 우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직까지 건 사람이에요. 뭐 말을 해도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우리법 연구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 판결이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비판을 받는다니까요. 너는 우리법 연구회니까 판결이 이상하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너가 우리법이든 아니든 너가 그 제시하는 근거가 이게 문제가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꾸게 해서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지. 너는 우리법 연구회니까 너 우리법 연구회 이미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뭐 다시 펴나요? 마치 이거예요. 마치 흑백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흑인은 안 돼. 그럼 흑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뭐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거를 상대방한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게 헌법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알갱이였기 때문에 자식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아버지가 빨갱이인 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그게 위헌 아니에요. 그렇듯이 제발 좀 대인론적 이거 좀 하지 말자. 그게 제가 개인사에서 절절히 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요. 진보도 잡아봤고 보수도 잡아봤잖아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그러면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공이 수긍할 수 있는 원칙들을 하나씩 쌓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왜 왼쪽 오른쪽만 생각해요? 앞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공산당은 처벌하세요. 왜 반국가 세력이 있는데 왜 처벌을 못하고 맨날 입으로만 떠들어요? 제가 언제 반국가 세력을 옹호한 적이 있어요? 유엔묘지에 가서 봉사활동한 사람이에요. 이런 막 방공을 외치는 사람 중에 유엔묘지에 가서 봉사활동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좀 우리 그 토론 수준, 지성 이걸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만약 어떤 정권이 이번에 또 새로 들었으면 쓴소리 많이 하시고 그 새 정부는 쓴소리 듣고 그게 잘못됐다 하면 잘못됐다 설명하시고 옳다 고치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정부는 출발점이 좋잖아요. 앞 정부가 너무 하여튼 그 말하면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또 할 거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혼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떤 흐름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목표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너무 불편하시지 않으신 선에서 그런 다음에 인생이나 커리어나 이런 거에 목표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당분간 공직은 안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대학교 87년 2월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무직인데 또 그걸 다시 하여튼 당분간은 공직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좀 지나보고 사회도 좀 느껴보고 또 뭐 내가 뭘 잘할 수 있겠다, 뭐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는 뭐 그때 가서 문제고 지금은 대학에서 불러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그 생각하고 계신 그 대학에서도 저를 좀 눈여겨 보셔가지고 꼭 뽑아주셨습니다.